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유어셀프.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생입니다. 네, 오늘 저희 좀 재밌는 얘기 하고 있었고 오늘은 더 재밌는 얘기 할 예정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드디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드디어. 요즘 또 투자, 투기 이런 게 또 뭐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만 항상 이슈가 되고 맞아요. 화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께서 한 번씩 듣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구독 누르고 들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러세요. 네. 좋아요도 누르시고 좀. 아, 근데 이 영상 올라갈 때 비트코인 얼마일까? 제발 기도 메타. 제발 1억 갑시다 다시. 1억까지 갈랑말랑하다 힘 빠지지 않았었나요? 네, 1억 찍지 않았나? 1억 딱 찍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그게 한국 프리미엄 김프가 붙어가지고 기준이었잖아요. 김프가 붙어서 후다다다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저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블랙 먼데이가? 그때가 이제 엄청 떨어져서 7천만 원인가 뭐 아무튼 6천만 원인가까지 갔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을 때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 55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 저도 그때쯤에 알았어요. 회사 동료가 야, 요즘 뭐 원. 비트코인 이런 화폐 뭐가 요즘 난리 났던데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 그냥 그래요 하고 진짜 그냥 흘려 들었는데 그 당시 한번 찾아보고 기억으로는 550 정도 해가지고 이게 뭐야 550만 원짜리 뭐 그래서 사?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거래소 생기기 전에는 예전엔 약간 복잡했잖아요. 맞아요. 또 뭐 전자지갑이니 그리고 뭐 대부분이 다 외국계 그런 투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아니 뭐 누구나 생각은 아 그때 살 걸 이렇게 하지만 지금이 또 늦지 않은 시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이 가장 쌉니다, 여러분. 아,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나? 이 영상은 본격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투자는 모두 본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요. 네. 종목은 알아서들 하시고. 맞아요. 뭐 그나저나 이야기 해보기 전에 비트코인 말고 또 다른 코인들 뭐 이런 거 하고 계십니까? 그럼? 저는 딱 3대장들 갖고 있어요. 3대장? 네, 3대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는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솔라나. 이건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BGB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좀 유동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을 조금 담았다가 마이너스 하고 나서 난 진짜 알트코인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세 가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 났던 알트코인들 지금들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70인가? 아, 그래요? 장투가 불가능하잖아 그럼 사실. 알트코인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분명히 살 때만 하더라도 막 이제 혼자 저는 차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차트 또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혼자 이렇게 딱 켜놓고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막 작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고 추세 라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갈 거다. 해갖고 떨어졌을 때 딱 샀어요. 미친 듯이 떨어졌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뭔가 트루먼 쇼인가? 공선생 샀다. 갑자기 쭉 알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갑자기 비트코인이 뭐 올타임 하이를 찍고 알트코인이 다 오르고 나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저도 그 당시에 마이너스 98%를 대부분 찍고 있는 알트코인을 몇 개 봤거든요. 야, 진짜 이거 건들면 큰일 날 뻔했다. 아유, 참 청산도 안 돼 그거는. 아예 뭐 상패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계속 그 가격인 거야 그냥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20원이야 얘는. 어제까지 300원이었다가 그런 거 많이 봐가지고 앞으로는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아직까지는 이 책에 대한 믿음은 좀 적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희가 조장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닙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한 번쯤 뭐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언제나 책을 읽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시야의 확장이니까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마냥 투기는 아니다.
그쵸, 그쵸. 너른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는요 화폐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네. 어떤 화폐가 왜 가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정보 화폐는 가치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책에서 또 중요한 개념을 또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네. 시간 선호라는 개념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시간 선호. 네, 시간 선호라는 거는 현재 소비를 더 선호한다는 개념이라입니다. 높다, 낮다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우리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요? 마시멜로 이야기 아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들려주세요. 그 애기들을 데리고 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마시멜로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2개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 기다린 아이들과 뭐야 그냥 먹을래 하고 먹었던 아이들 이 2개의 비교군으로 나눠서 이들을 몇십 년 동안 추적 관찰합니다. 오. 근데 기다리고 나중에 결과를 얻었던 어린이들이 더 성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게 우리가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의 유명한 실험인데요. 그렇군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시간 선호예요. 현재의 소비를 인간은 더 선호합니다. 네. 당장 마시멜로를 먹는 거를 더 선호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래보단 현재의 소비에 치중한다면 시간 선호가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이군요. 네. 반대로 이제 소비를 좀 낮추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네. 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 선호가 낮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시간 선호가 문명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 사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렇죠. 네, 동물은 지금 당장 먹을 게 있으면 냅다 먹어버립니다. 네, 저희 집 고양이가 그렇거든요. 잡아야 되고. 네, 배가 엄청 빵빵한데 사료가 있으면 먹어야 되고 간식이 있으면 먹어야 돼요. 시간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 먹이를 보고 남겨서 네. 보관하기도 했고 그거를 거래를 통해서 사람들과 교환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문명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렇죠. 이처럼 시간 선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인간에게 시간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적인 안전과 네. 보유한 자산의 불확실성 이 2가지가 있어요. 네. 그 뭐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연히 시간 선호가 높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막 미사일이 매일같이 떨어져 이러는데 나는 오늘 소비 안 하고 돈 아껴서 은행에 저금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내일 은행이 터져 있는데 그러니까 막 다 강도가 훔쳐가고 막 난리 났는데 난 안 쓸 거야 오늘 물 안 마실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2번째로는 보유한 재산의 불확실성인데 내가 가진 돈이 내년 10년 후에는 사라져. 그러니까 불확실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시간 선호가 낮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당장 써야지. 지금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최대한 빨리 써야죠. 이런 식으로 이 시간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은 2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에서 법정화폐가 발행되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 필연적으로 야기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시간 선호가 아무래도 높습니다. 높아지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한 재산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10,000원으로 뭐 짜장면 먹을 수 있는데 10년 뒤에는 짜장면도 못 먹을 것 같아. 콜라 하나 사 먹을 것 같아. 이러면 사실 지금 당장 쓰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사회는 시간 선호가 높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위험의 투자를 감행한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쭉쭉 보이니까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넉넉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위험은 손실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요. 자녀? 결혼? 미래의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과 내가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으로 100배 간다, 1000배 간다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너무 와닿지 않아요? 네, 지금 맞아요. 한국입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대남이 어쩌고 하면서 20대 30대들이 코인 한다고 막 욕했어요. 그들이 무자비한 투기를 한다고 욕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산율 떨어지고 있죠. 결혼도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망했다라는 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출산율 0.6%. 이게 저자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물론 차트를 보면 서서히 이렇게 되온 것도 맞는데 네.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아이를 많이 안 낳게 되는 거구나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군요. 불과 몇 년 전에. 네. 뭐요? 방금 그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 비트코인 네. 한번 대란 일어났었고, 맞아요. 부동산 영끌 한번 난리 났었고, 맞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인이 굉장히 갑자기 명확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렵게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러게요. 우리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안 낳는 이유를 네. 뭐 요즘 애들은 뭐 이런 가치관이 있고 저런 전통 문화를 뭐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네. 사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러게. 우리도 결혼하고 애 낳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먹고 사는 게 왜 어려워졌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 물가 비싸다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합니까? 근데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이 대표 정치인 네. 예전에 대통령 나오셨던 네네네. 그분께서 25만 원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편적 네. 특정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윤상.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의 정책을 볼 때 네. 뭐 누군가는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악순환의 연결을 계속 가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인플레이션이 없는 건전 화폐를 쓰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네. 우리는 더 많은 소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길 거예요. 당연히 화폐를 더 많이 벌어들이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을 버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소득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기업은 더 열심히 투자를 늘릴 거고 투자가 늘어나면 국가는 발전하게 된다는 건전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좀 시간 선호가 높으신 편이라고 했죠? 그죠. 엄청 높죠. 마시멜로? 네. 저기 있는 것까지 다 갖고 오지. 친구들 거? 네. 야, 줘봐. 나중에 줄게 2개. 네. 이러면서. 네. 그 정도죠. 뭐. 그래서 저는 시간 선호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계속 하는 것 내가 같아요. 이제 네. 공선생 거. 나는 뺏기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뺏길 수가 없습니다. 해킹이 되지 않아요. 너무 좋죠. 비트코인 하나만 줘봐. 제가 지금 지갑에 현금을 갖고 다니는데 네. 이런 사람이 이제 돈 뺏으라고 하면은 뺏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강자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치만 비트코인은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해킹이 불가능해요. 제가 이런 암호화폐가 네. 왜 아직까지 화폐 기능을 못하는가, 왜 앞으로도 이렇게 화폐를 대체할 수 없는가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냥 들었던 거는 일단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변동성 심하죠. 위험하고 왜 위험하죠? 오히려 위험하고 변동성이 커서? 아니면 북한 봐요. 네. 북한에서 막 코인 해킹해서 싹쓸이 해가잖아. 비트코인이라는 네. 그 화폐에 대한 접근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해킹이 불가능한 자산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해킹당했고 누군가 싹 쓸어갔다라는 거는 거래소에 있는 그쵸. 비트코인이 뺏긴다라는 말이에요. 이 거래소에 대한 안전과 그런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 맞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큰 화두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을 우리는 고래라고 표현하거든요. 고래들은 이제 개인 지갑에 따로 비트코인을 보관을 해놔요. 그건 또 거래소랑 별개입니까? 네, 내 개인 지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거를 꺼내는 게 거래소를 통해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래하고 싶을 때는 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냥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을 수도 있어요. 굳이 옮기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거래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 곳이 거래소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그다음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면 우리는 해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군가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수만 개가 갔다. 이러면 사실 팔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옮기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 가만 좀 있으라고. 왜냐하면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진 때가 있는데 미국에서 범죄자들에게 받은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로 5만 개인가 옮겼어요. 그때 이제 망했다 하고 다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비트코인은 해킹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시간 선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자가 원하는 건 뭐냐? 항상 말했고 서문에도 말했지만 이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경제 학파의 말을 따르고 싶어해요. 근데 지금의 경제는 케인즈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아 진짜요? 케인즈주의가 지출을 많이 써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GDP도 상승할 거고 경제도 성장할 거다. 이런 게 지금의 케인즈 학파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의 대부분 주류 경제학은 이 케인즈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일단 유동이 돼야 된다. 맞아요. 현금이. 네. 근데 이제 현대까지 오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돈 미친 듯이 뿌렸는데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도 올라가네. 케인즈주의가 말하는 대로면 물가는 오를 수 있어. 그래. 근데 실업률은 낮아져야지. 왜냐하면 실업률은 경제 불황의 지표니까. 근데 경제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네. 그래서 요즘에 케인즈 학파에 반대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저자는 그중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런 주장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스트리아 학파는 통화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해야지 이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고 그러면은 내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늘어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건전화폐, 유량이 고정되어 있는 건전화폐만이 경제 불황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뭐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계속 했냐면 비트코인은 이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오호. 한번 봅시다. 네. 자, 비트코인의 일단 좋은 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점. 네.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정부 화폐처럼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유량의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에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폐의 기능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공간, 규모. 자, 비트코인은 하나에 뭐 8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해서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1억 분의 1을 1사토시라고 해요. 아, 단위가 또 있군요. 단위가 있습니다. 사토시. 네.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딴 1사토시가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 네, 최소 단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내려고 하면 또 보낼 수도 있어요. 쉽게. 지갑을 통해서 그냥 보내면 되고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뛰어나죠. 자, 또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우리가 화폐를 쓴다 혹은 화폐를 송금하고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항상 지금의 화폐는 중개인이 있어요. 당연히 은행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제가 장채님한테 돈을 쏜다고 했을 때 보이는 건 그냥 내가 뭐 토스 카카오페이로 보내면 그냥 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 돈이 한번 은행으로 갔다가 은행에서 다시 장채님에게 가는 이 경로를 따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런 중개인이 없습니다. 이런 중개인이 없다 보니까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중간에서 누군가 은행의 서버가 털린다거나 혹은 예전에 유명한 거 중에 주식 거래소 직원이 잘못 눌러가지고 네, 그거 유명한 사건인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중개인의 실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막 100만 원 보내야 되는데 막 1000만 원 보냈다.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 권력에 의해서 감시와 통제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리고 거래 수수료.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려면 거래 수수료를 내잖아요. 요즘은 뭐 내지는 않지만 사실 그게 다 은행에서 쓰고 있는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이런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청 빨리 보내질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장점만 갖고 있는 화폐예요. 네, 장점만은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거나 이런 비트코인은 2009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2009년이요? 네, 2009년에 엄청 오래됐구나. 유명한 백서, 비트코인 백서가 네. 암호학자들에게 발송이 됩니다. 네, 암호학자들에게 발송이 되는데 이 네. 백서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설명서예요. 되게 짧습니다. 10페이지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걸 얘기하고자 했는가를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코딩의 주석 같은 걸 보면은 네. 이제 금융위기, 대공황 때 신문 1면을 주석에 남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공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추측을 하죠? 사실 그 주석이라는 거는 네. 누구나 달 수 있고 별 의미가 없어요.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근데 그냥 거기에다가 신문 1면을 담았어요. 뭐 신문 1면을 해석하는 글도 아니고 그냥 신문 1면을 그냥 헤드라인을 담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이걸 아는 줄 알아서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추측을 하고 있냐 그쵸?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본 거죠.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이름까지 사토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익명입니다.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추측하는 인물이 있는데 네. 죽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 사토시한테 그 몇백만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100만 개의 발행량 중에 시중에 풀려 있는 거는 사실 1,몇백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로 직접 지불이 가능한 디지털 형태의 현금, 중개인이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최초의 전자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호. 이때 뭐 2개 내면 피자 사 먹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자, 여기서는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아도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블록체인 기술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모두가 회계 장부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증명해낼 수 있으면 굳이 중개인이 증명해줄 필요 없지.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수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앙기관도 필요 없고요. 수수료와 보상 방식도 존재하고 낮은 저량, 유량 비율 때문에 유지가 되고 또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배제할 수가 있어요. 악의적으로 해킹하려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내가 장부 다 뺏어서 바꾸면 되지 않아? 싶으면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부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단위로도 쪼갤 수가 있고요. 그렇고요. 자, 이런 비트코인은 차별성을 또 갖고 있는데요. 네. 공급의 측면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2,100만 개, 또 사토시가 갖고 있는 것도 빼면 1,몇백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요. 채굴량은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채굴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면 100개의 보상이 주어졌었어요. 근데 4년이 지날 때마다 이게 100개에서 50개로, 50개에서 25개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영원히 채굴할 수 없네요, 그럼? 없습니다. 2034년이면은 모든 채굴이 완료된다고 봐요. 예? 2034년인가? 아무튼 2340년인가? 아무튼 가까운 시일 안에 비트코인은 모두 채굴이 됩니다. 근데 금도 금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금도 몇백 년 안에 채굴이 다 된다고 봐요. 근데 불과 10년 전에 호주에서 갑자기 금광 발견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따져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의 측면에서도 희소성과 직결되는데요. 옛날에는 2009년 10월에 1비트가 0.000994달러에 거래됐었대요. 어이구. 이때 처음으로 법정화폐와 교환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게 첫 교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5월에는 비트코인 100개인가로 피자를 구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생산력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구매력도 계속해서 높아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옛날에 100개로 피자 한 판, 지금은 0.0000 몇 개로 피자 한 판 사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8천만 원, 7천만 원이니까 구매력도 계속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뭐 그래서 금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뭐 모든 부분에서 우수해요. 그렇네요. 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1억분의 1까지 쪼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돼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면 살수록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네.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 가상화폐를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요. 네. 코인베이스나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 자체에서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보유한 회사를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트코인을 산다고 하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투자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나라의 연기금 혹은 중앙은행까지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살라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수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사실 계속해서 오른다고 해봤자 뭐 예전처럼 100배, 뭐 20배는 안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무거워졌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미친 듯이 요동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요.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야 그게? 그래서 우리는 ETF 다들 거래하시고 계실 텐데 네. ETF로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실 수도 있으세요. 오호.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작년쯤에 최저점이 3천만 원이었는가 그때부터 이제 1억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아주 유용한 자산이에요. 네, 이거를 내가 거래할 때 쓰겠다 말겠다 뭐 이게 뭐 100만 원 됐는데 200만 원인 커피를 어떻게 사 먹냐 이런 것도 물론 논의가 되면 좋겠지만 단순히 거래로서의 화폐보단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트코인 너무 좋다라는 거죠. 반면에 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금은 그냥 보관만 하는 거였는데 보관하는데 또 비용도 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보관하는데 비용도 들지도 않고요. 작게 쪼개서 실제로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보다는 더 좋은 건전화폐라고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에 좋은가? 제가 어디에 계속 좋은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효능? 네, 어디에 좋은가? 뭐 눈이 맑아진다? 막 이런 거? 정력이 좋아진다. 아이고 우리나라 효능충들이잖아. 그니까 비트코인의 효능. 효능 적어가지고 내면 다 사람들이 다 살 것 같은데. 그래요? 비트코인 보유하면 강해집니다 하면 다 살 거 아니에요. 원적외선 이렇게 나오고. 자, 비트코인은 그래서 어디에 좋은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네. 장점들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에 좋은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 첫 번째 왜 좋냐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너무 좋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치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네, 모든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갑자기 다 비트코인을 던져내지 않는 이상 이 가치는 영원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소하다고 생각하는 석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소모하는 양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시추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다른 천연 자원들도 똑같아요. 네네. 그러나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좀 오버했는데 네. 저자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시간만큼 네.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다음이 뭐게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네. 자, 2140년이네요. 채굴이 완료되는 시간이. 게. 네, 제가 아까 잘못 설계해드렸는데 2140년이면 그 희소성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감한다며. 맞아요. 그럼 뭐 제논의 역설처럼 영원히 채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영원히 채굴이 완료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0.0000 근데 최소한의 그 0.1사토시는 1사토시. 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못 캐는 거겠죠. 아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네, 이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일단 희소합니다. 2,100만 개밖에 없고요. 네. 크기도 상관없이 아주 빠르게 전송 가능해요. 음. 근데 사실 아주 빠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전송 속도가 좀 느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나온 것들이 다른 알트코인이거든요. 네, 아무튼 어쨌거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은 비트코인입니다. 아, 네. 박수. 비트코인 반사이. 네. 네. 자, 그리고
그다음 좋은 건 개인의 자율 주권을 지켜줍니다. 네. 자발적인 협동 위에서 형성된 자산이다 보니까 네. 이제 무정부적인 약간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통제할 수도 없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누군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아주 평화롭게 갖고 있는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정부가 금융 규제를 막 하게 된다. 그때 그걸 회피하는 도구가 비트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완전한 형태의 자산이고요. 네. 권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나의 자주권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저자의 아니고 입장인 거죠? 자꾸 지금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핑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투자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네. 이렇게까지 옹호 입장을 펼친다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웃긴 게 진짜 1부, 2부에서는 재미없게 막 얘기하다 갑자기 너무 신이 났어요. 자, 그다음 좋은 거 국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금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은행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요. 간섭이나 검열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대규모 국제 결제에 더 적합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두게 된다면 아까와 같이 늦게 참여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오르겠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 가치의 척도가 될 것이에요. 네. 금이 사실 오랫동안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는데요. 근데 금은 사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어려워서 금 자체를 교환하지 않고 우리는 금 교환증을 교환합니다. 네, 우리 그 미국 그 은행에 금이 엄청 많은데 네.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 미국에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이제 금을 후다닥 옮겨갖고 뭐 LA인가 뭐 아무튼 그쪽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돌려받으려면 사실 그 비용이 더 커요. 그러게. 그리고 중간에 해적이 나타나면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을 보지도 못한 채 금으로 거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내 지갑에 넣어두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볼 수 있어요? 네, 뭐 볼 수 있다. 숫자로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명목화폐 아까 그런 정부화폐는 국제무역에선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네, 환율도 있고요, 환전 이슈도 있고. 그래서 책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 환율과 환전에 들어가는 이 외화의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전 세계 GDP의 몇 배래요? 진짜요? 네, GDP보다도 높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지 않은 얘기인데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네,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아요. 환전하기 위해 환전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환율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네. 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명목화폐, 그러니까 정부화폐가 망한다고 해도 금으로 회귀할 거냐 비트코인으로 회귀할 거냐 선택의 길을 놓인다고 하면 저 같으면 금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의 후보, 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고자 선언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비트코인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미국이 다시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실제로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수백억. 그렇겠죠. 그래서 누가 되는 게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좋은지는 좀 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해리스 지금 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바이든이 좀 안친화적인 정책을 했었는데 그런 민주당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트럼프, 해리스 둘 다 초대됐는데 트럼프만 갔고 해리스는 안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안 가고 나서 그냥 산업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다 해서 회의를 따로 가졌는데 뭐 진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이번 여론 보고 포퓰리즘에 입각하여 우리도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우리도 한다고 해서 한두 개 산다? 그럼 모든 나라에서 한두 개씩 살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거냐? 삽니다. 그렇죠. 2,100만 개밖에
없어요. 잠깐만. 이것도 호재냐? 2,100만 개밖에 없어요. 네. 저희는 지금 시장에 그 시장 예측하는 게 아니고 네. 책 가지고 저희끼리 수다 떠는 거니까요. 맞아. 이거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네. 네. 저희는 온갖 밈과 책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실은 뭐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의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화폐 역사를 거쳐서 건전화폐로서의 아주 혁신적인 발명품이었고 이런 혁신적인 발명품보다는 좋은 발명품이 나오지 않을 걸 기대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너무나도 좋은 저장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는 기술적으로 접근했었어요. 블록체인이 뭐지? 비트코인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하고 환장하지? 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도 따로 공부해 보시면 신기술입니다.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기술이라서 단순히 코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AI처럼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체감을 못해서 비트코인을 또 뭐라 해야 되지? 좋게 안 본다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옹호하진 않는 입장인 거거든요. 네네. 뭐 모두가 서로의 감시망이고 모두가 장부를 공유하고 있고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비트코인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 아니 뭐 나는 뭐 누구 뭐 승인해 본 적도 없고 뭐 내가 뭐 장부 누구 이렇게 알고 있는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체감이 안 돼가지고 그게 뭐 실존하는 기술이 맞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공부랑은 전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내세우는 그 장점들을 우리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부해보면 알 거다. 이런 거 좀 싫어하긴 하는데 블록체인의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됐고 어떻게 발명이 됐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되게 혁신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기술과 발명의 그 시작점은 사실 로켓처럼 끊어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가치겠지만 이미 이 화폐로서의 가치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게 좀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화폐로서의 가치만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좋은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제가 아직도 와닿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뭐 비트코인이라는 이 거대한 규모의 시장이 하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엄연히 존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의 그 연동성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서로 계속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언젠가는 다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아니요. 저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거라는 말은 하진 않아요. 그래요? 화폐로서의 기능이 너무 좋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출중하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좋다는 거예요. 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를 대체하고 원을 대체하고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각자의 이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장점들을 봤을 때 누구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투자처로서 좋은 곳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재테크를 말씀드렸고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비트코인이란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화폐로 돼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가치를 봤을 때 통화량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일어나면서 가치가 줄어든다면 우리는 좋은 투자처를 찾아야 되고 그 투자처가 어딜 거냐 했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부 후반부 내용 듣다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쭉 듣다가 여러분 놓치셨을 거예요, 분명 한번. 근데 1부 앞부분 다시 보시면요. 화폐의 기능이 아니고 투자재로서의 비트코인을 오늘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였는데 맞아요. 저 역시 까먹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재테크 말씀드린 게 네. 비트코인의 기술을 좀 부정하거나 신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거나 우리 화폐 역사를 같이 봤잖아요. 화폐는 계속해서 가치가 절하된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저만의 믿음으로 제가 알아서 투자할 거고 여러분들은 화폐 역사를 쭉 보시면서 이 불건전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종국에는 얼마나 가치가 없게 될 건지를 느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비트코인이 좀 불안하다, 네. 못 믿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다른 투자처들은 안전한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동안 뭐 인류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것도 그렇게 안전하진 않다.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 했을 때 현금을 집안에 쌓아 놓는 건 어쨌거나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안전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거, 뭐 증권사 CMA에 넣어둘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 주식 시장에 넣어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조금 테이킹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미국 S&P, 미국 주식 S&P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내가 조금 샀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요만큼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결국 시작점은 여기였어요. 네, 그렇게 길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자산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좀 감내하고서라도 긴 시간축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장투가 답이다. 저는 단타를 권유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단타 인생이어가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시세를 우리가 지금 주식하는 것처럼 뭐 MTS라고 하는데 MTS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못 갖고 있죠. 네, 부동산의 가격이 진짜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보면 보통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부동산 뭐 10억짜리 아파트 되면 사기 위해서 거의 한 7, 8억 대출을 땡겨서 넣잖아요. 그걸 내가 이렇게 실시간 등락폭 보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 못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근데 오래 투자하는 이유는 그걸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3억을 갖고 있어. 7억 똑같이 대출받아서 주식에 넣어놨다. 그럼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네,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월등합니다. 부동산보다. 그래서 가끔씩 SNS에 떠요. 10년 전에 뭘 샀더라면 이런 것들이 뜨는데 그쵸, 그쵸. 10년 전에 뭐 강남 아파트를 샀더라면 10년 전에 비트코인 샀더라면 10년 전에 S&P 샀더라면 강남의 수익률은 S&P보다도 낮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월등히 낮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뭐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장은 안 됩니다. 맞아요. 방금도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장투가 정답이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깨부순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장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좀 주식 시장 갔을 때 삼성전자 고점 물렸다 했잖아요. 네. 고점이 9만 얼마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8만 2천 원, 1천 원이었는데 다시 왔습니다. 기다리면 와요. 그리고 더 지금 또 왔습니까? 그래 또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네. 뭐 아무튼 장투하게 되면 결국에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8만 8천 원에 팔았거든요. 네. 정말 잘했던 것 같아 나 그때. 너무 잘했어. 주식을 그때 뭘 했냐면은 저는 카카오 게임즈. 얘기했었죠. 네. 카카오 게임즈랑 삼성이랑 삼전이랑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더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거 많이 올랐냐 지금? 장투가 답입니다. 아닌데. 근데 어쨌든 삼전 그거 한 7만 원까지 내려간 적 있잖아요. 6만 원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6만 8, 9천 원? 이렇게까지 됐던 제가 6만 2천 원인가 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88에 팔았는데 다시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있으면 나는 못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갖고 있었으면 이런 전제 조건이 사실 뭐가 의미가 있는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에 시달려요. 고점에 팔고 싶고 저점에 사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신이 와도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적립식 투자입니다. 꾸준히 10만 원씩 넣는 거예요.
커피 먹을 돈 아껴서 일주일에 10만 원씩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결국 우상향은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니까 어쨌든 뭐 오늘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 결론으로 좀 저희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나 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은 뭐 시중의 지식이 정말 넘쳐납니다. 맞아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풍요 속의 빈곤이잖아요, 언제나. 그걸 저희가 또 선택해서 취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관심이 생기네요. 저는. 진짜요? 네, 최근에 적금을 이제 한 개, 두 개씩 계속 만들어 가고 있어요. 막 그냥 10,000원짜리, 뭐 50,000원짜리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그냥 이걸 사버리면은 비슷하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시간 선호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아까 1부 때 얘기했지만 시드에 관한 그게 아직 좀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적어도 뭐 어디에 박아 넣을 그 시드는 좀 갖고 있어야 뭘 알아보고 시작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직 있는데 앞으로 옆에서 좀 조언이나 도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뭐 여러분들도 투자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다고 뭐 공 선생한테 어디 넣을까요 이런 거 모릅니다. 질문하시면요 안 돼요. 네. 전 몰라요. 네. 저희 뭐 단기 투자 매도방 뭐 나중에 오픈 채팅 개설했습니다. 이런 거 이게 뭐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하면은 저 아닙니다. 맞아요. 최근에 뭐 이부진이 드디어 자기 경제적 자유를 뭐 얻었다고 막 이런 거 광고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그것 너무 웃겨요. 그거 댓글에 근데 뭐 삼성을 책임지시는 뭐 이부진님 언제나 뭐 화이팅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런 댓글들이 진짜 수두룩한데 프사 보면은 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야. 맞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맞아, 사기꾼들. 뭐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성공해서 5억을 벌었습니다. 이걸 근데 어르신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니까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이용해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 어쨌거나 저희가 만약에 뭐 채팅방 열어서 안녕하세요 공 선생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10억을 벌었는데 하면 사기입니다. 전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얘 10억 못 벌 거예요. 막 이렇게 10억 벌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합시다. 어쨌든 뭐 오늘 뭐 책 이야기는 요거였지만 또 언제나 그랬듯이 책과 관련해서 요 책과 관련해서 좀 다른 이야기 저희가 또 많이 나눠봤고 맞아요. 항상 조심하시고요. 1부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조심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다면은 2부에서는 사기꾼 조심하라고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네요. 저희 오늘 컨텐츠 어떠셨는지 한번 댓글도 쭉 달아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투자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화폐와 함께 성투하세요. 행복한 투자 생활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유어셀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